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YTN 뉴스 FM 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먼저 오늘 준비한 내용부터 살펴봅니다. 명품 판매 쇼호스트 이재정입니다. 오늘은 물건 팔러 왔어요. 제가 가지고 온 물건 여러분께 선보이겠습니다. 디자인이 쫙 잘 빠졌습니다. 맞춤 디자인이에요. 게다가 여기 때깔 보세요. 너무 마음에 드실 거예요. 이분은 도대체 어떤 물건을 팔고 왔을까요? 대구의 특명을 받고 급파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평화철도 111 뉴스단의 파란머리 메텔 이재정 의원 잠시 후 만나봅니다. 결과는 내 박선영이 찍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2번 찍고 결과는 박선영 결과를 찍었어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유세 현장에서 한 말입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최강 병기에서 자세하게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두 지도자가 통 크게 주고받는 담대한 결단을 기대합니다. 저는 내일 회담이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는 전망과 기대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한 말이죠. 저도 평화를 기원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통령과 마음을 같이 합니다. 내일 세계 단판을 앞두고 싱가포르 현재가 있는 동국대 북한학과 고유한 교수 3부에 전화 연결합니다. 그리고 4부 시선아 사랑해. 오늘이 마지막 편이 될 것 같은데요. 선거 이틀 앞둔 판세 분석과 사전투표율 여야 특실 두 분의 여론조사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6월 11일 월요일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이 작가는 독하다. 이 작가는 거칠다. 이 작가는 솔직하다. 이 작가는 눈치가 없다. 그는 할 말은 한다. 할 말은 한다. 정치 오타쿠 이 작가의 독설. 뉴스 정면 승부. 여배우 스캔들에 2부 망천 발언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이틀 앞둔 지방선거 판세 막판까지 긴장 상태입니다. 지난 8일과 9일 이틀 동안 진행된 지방선거 사전투표는 20.14%로 집계됐죠. 사전투표율 20% 넘으면 파란색으로 염색하겠다. 이런 민주당 의원들의 공약은 지켜졌습니다만 유불리를 놓고 여야의 해석은 각각 동상이몽입니다. 특히 대구는 17개 광역자치단체제 가운데 가장 사전투표가 낮았다고 하는데요. 해석이 분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연결해서 대구 민심에 대한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정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이재정입니다. 지금 어디십니까? 예, 지금 실은 아까 제가 여주에서 그 인쇄를 마치고요. 예. 지금 옮기는 자동차 안에서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방송 사정이 아무래도 시청자 못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전화가 중간에 뚝뚝 끊어지고 있어요. 예, 예. 그래요. 이게 계속 이렇게 되면은 끝까지 전화 연결을 못할 것 같은데 일단은 한번 해보고요. 네. 자, 주말에 또 대구 내려가 계셨죠? 네네. 그 야구장에서, 예, 야구장 갔었습니까? 예. 그 야구장 앞에서 그 전체 인쇄가 예정이 돼 있었는데요. 인쇄를 마치고 몇몇 의원님들과 야구도 관람을 했었습니다. 예. 거기서 또 삼성 라이온즈가 파란 유니폼을 기도해서 저희가 뭐 파란 바람을 일으키자는 등등의 취지의 부업을 하기에는 좋은 것 같아서 야구도 즐기고 그 자리에 앉아서 대구 시민과도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예, 삼성 라이온즈 색깔도 파란색이고 민주당 색깔도 파란색이니까. 공교롭더라고요. 예. 그런데 보니까는 대구 경북 출신 의원들이 총 출동한 것 같아요. 네네. 대구 경북에 여가가 있으신 분도 있고요. 또 대구 경북과 이제 본인의 개인사에서 어떤 인연이 있으신 분들도 자발적으로 많이들 찾으셨어요. 그래, 지금 사실은 민주당이 이렇게 대구에 집중한 것도 오랜만인 것 같은데 그만큼 희망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입니까? 예, 사실 저희를 불러주신 거는 민주당 차원의 어떤 전략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국민들이 소구를 했어요. 대구에 계신 분들이 대구를 생겨달라고 요구를 하시면서
저희가 계획들을 뒤따라가다시피 하게 됐었어요. 그건 대구 국민들이, 대구에 계신 우리 시민들이 더불어민주당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라고 소구를 하신 거거든요. 지금 이 의원님도 대구 출신이고, 네네. 예, 막상 내려가서 직접 시민들 부딪혀 보니까는 조금 대구 민심이 정말 달리 민주당의 호의적인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는 오히려 저를 대구에 파견한다는 이야기가 세우는 부담스러운 면도 있고, 제가 비례대표이지만 아직 지역에 대한 어떤 플랜을 갖지 않은 입장에서 대구 출신이라는 것만으로 대구에 매몰된다는 것은 조금 반가우면서 부담스러운 일일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대구에 내려가서 대구 시민과 소통하면서 제가 살았던 대구에서 제가 하던 얘기가 이 정도로 호응이 있을 수 있었던 거는 제 기억상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신이 나서 다툼을 해서 내려갔었습니다. 심지어 젊은 친구들만이 아니라 나이 드신 할머니들이 민주당 유세차를 세워서 악수를 하시고요. 네. 제가 누군지 모르면서 새로운 변화였던 것 같습니다. 예. 의원님은 사전 투표하셨습니까? 저는 사실 송구한 말씀인데 사전투표 당일도 유세 일정이 빠듯해서 예. 투표를 하셨습니다. 예, 선거일에 투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하면 되는데. 예. 진선미 의원이나 박경미 의원 같은 경우 사전투표 20% 넘으면 파란색으로 염색하겠다. 정말 파란색으로 염색을 했더라고요. 저도 동참을 했는데요. 사실 민주당이 이길 것 같다라는 그런 예측들 때문에 선거는 전 축제인 건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기는 입장에서 그걸 즐기는 것처럼 보일까봐 예. 약간 불편해하시는 분도 있을까봐 고민을 좀 많이 했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은 약속이기 때문에 예. 저희가 유세 현장에서 약속 지키겠다고 매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이 약속 지키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저도 같이 SNS 인증샷을 올렸습니다. 지금도 파란머리입니까? 아니면 다시 바꿨습니까? 아니 사실 다시 이제 원상회복을 했고요. 대부분 예. 의원님들이 마찬가지신 것 같은 게 예. 축제는 축제지만 혹시 또 오해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예. 잠깐 SNS 인증 정도로 국민께 약속은 오히려 저희는 약속과 함께 이제 SNS에 각자 지켜야 될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들 중에서 상임소관이와 관련된 공약들을 지키겠다라고 약속을 드렸거든요. 그 공약은 아직도 파란색 물감으로 제 가슴 속에 예. 있고 여러분께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사전투표율이 20% 넘으면 어떻게 하겠다. 이거는 결국은 사전투표율이 20%가 넘으면 민주당에 유리하다. 이런 판단이 섰기 때문에 그런 공약을 한 것 같은데 지금 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에는 20%가 넘었기 때문에 오히려 자유한국당이 유리하다. 자유한국당 당원과 지지자들이 많이 가서 참여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사실 이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누구에게 유리하다 불리하다를 판단하는 상황은 못 된다고 할 수 있지만 예. 그리고 저는 투표율이 높다는 것 자체가 어쨌든 간에 국민의 의사를 제도 안에 반영할 수 있는 이제 그 수치가 높아진 거기 때문에 반가운 따름인데요. 다만 왜 투표를 하게 되었는지는 그냥 그 정적인 어떤 정치적 유불리도 따질 수 있는 게 아니라 동적으로 그 투표 선거일에 지금한 정치적 상황이 어땠는지 예. 그래서 누가 투표를 하게끔 만드는지를 보면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지금으로서는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이 왜 투표를 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본다면은 저희 당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한 측면이 있지 않나. 자유당이 탄핵 이후 달라지거나 개혁적인 모습으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고 거기 실망한 국민들은 사실상 투표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의사를 표현하는 분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지금의 투표 국면에서는 저희가 조금 유리한 측면이 있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측을 해봅니다. 지금 예스 앱과 팟빵 앱으로 많은 분들이 실시간 댓글을 달고 계시는데요. 네. 대구에서 야구 볼 때 키스타임에 카메라 잡혔어요? 조금 당황스러웠는데요. 예, 예. 함께 계셨던 분이 대구 출신의 조홍천 의원님하고요. 예. 저희 민주당에서 또 어머님 예가택이 대구 쪽이신 홍익표 의원님이 함께 있었는데 예. 제 옆에 홍익표 의원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예. 너무 당황을 해가지고 예. 아니라고 X표로 예. 이렇게 몸짓으로 날렸었는데 그래서 조홍천 의원님과 홍익표 의원님이 어떤 퍼포먼스라도 하면 예. 혹여 알아보시는 누군가에게는 반가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조홍천 의원님이 굳고
않으시더라고요. 아니, 예. 뭐 키스는 그렇더라도 포옹이라도 하시지 유쾌한 그랬어요.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요? 예, 예. 아니,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 다음 유세 현장에서 어제 야구 보러 오셨더라고요. 반가웠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역시 예. 삼성 라이온즈 팬들이 많은 대구였던 것 같더라고요. 예. 우리가 사전투표 얘기도 하고 대구 얘기도 하고 있는데 네. 대구가 투표율이 가장 낮았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낮긴 했지만, 예. 비교를 이제 다른 지역의 현재 투표율하고 비교하는 것보다는 저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 투표율하고 비교를 해본다면은 2배 가까운 수준으로 올랐거든요. 예. 예, 그리고 전체적인 다른 지역의 투표 낮았던 측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대했던 보수의 모습을 다시 정부에서 보여주지 못한 자유한국당에 대한 실망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조금 해석을 하고 있어요. 특히 제가 주변에 친인척분들이 대규모로 다 이제 대구에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 말씀들을 들어보면 여전히 자유한국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투표 참여할 의욕을 잃으신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예. 지금 대구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들이 힘 있는 여당 후보를 뽑아달라. 그동안 네. 자유한국당이 계속 대구 한 부분만 국회의원은 되다 보니까 네. 지역 경제가 망가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런데 반대로 자유한국당은 지금 문재인 정권 경제정책 심판론 이렇게 나오고 있단 말이죠. 예. 지금 이 문재인 정부가 경제를 잘한다. 이게 대구 사람들한테 통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지금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평가할 정도로 무르익어서 결과를 느끼고 평가를 할 정도가 안 되었다라고 대부분 국민들은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실정이라고 이야기하는 자유한국당의 어떤 캠페인은 먹히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제가 현장에서 느꼈던 대구 시민들, 특히 이제 보수적으로 추측이 되는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호응하는 귀 기울여서 들으신다고 생각했던 점이 뭐냐면 정치의 경쟁이 이제 대구를 발전시킬 수 있다라는 포인트였거든요. 제가 그 말씀을 드려요. 저희 김부겸이가 홍일하기가 흘렸던 눈물 끝에 어렵게 한 표 한 표 마음을 얻고 있는데 이렇게 표를 얻은 사람은 쉽게 생각할 수가 없다. 다음에 금방 거둘 마음이기 때문에 이런 정치 세력에게도 한번 믿음을 줘봐라. 그리고 아니면 걷어가는 게 국민의 권리다. 그건 정치권은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대구는 경쟁을 통해서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모르는 척 장사하시던 어르신들도 이렇게 고개를 삐죽내서 보시더라고요. 저는 좀 상식적 차원에서 어느 당의 무슨 이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경쟁을 통해서 정치권에 관심을 받는 도시가 되자라는 얘기가 국민들한테 소구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의원님 지금 전화 상태가 좋지 못해서. 아이고 송구합니다. 송구하시죠? 예. 예, 많이 송구합니다. 그럼 다음에 선거 국민 여러분 곧 뵙겠습니다. 선거 끝나고 스튜디오로 한번 나와주세요. 네. 예. 그렇게 나가서 어쨌든 저희가 겸허한 마음으로 주민들이 주신 여러 가지 표심들을 예. 여러분께 다시 이제 말씀드리는 시간이 있었으면 예. 좋겠습니다. 올 때 메텔 복장하고 오세요. 알겠습니다. 예. 지금 평화철도 111 유세단 하고 계신데 마지막 유세 장소는 어디입니까? 예, 평화철도 111은 아마 오늘 저녁에 서초의 유세를 마지막으로 해서 내일 저녁에 아마 서울 모처에서 최종 유세를 할 것 같고요. 대부분 이제 유세 단원들은 내일 하루는 각자 주력해야 될 여러 지역으로 흩어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좋은 성과 있길 바라고요. 오늘 여기까지만 이야기 듣겠습니다. 예, 저도 아마 내일은 대구 지역에 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국민 여러분, 선거는 어쨌든 축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인 되는 그날이니까요. 마음껏 즐기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혹시 다음 총선에 대구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예? 대구에도 너무 우수한 인재들이 많아서 경쟁해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고맙습니다. 오늘 통화.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었습니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저는 2부 최강병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딱딱하고 지루한 뉴스가 소설보다 흥미진진해지는 새로운 경험. 놀라셨죠? 이것이 바로 이동준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최강병기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백성문 변호사, 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장용진 기자, 네. 최고의 팟캐스트라고 불리는 EJ의 뉴스 정면 승부 광고를 홍보 녹음을 하고 왔다고요? 네, 재밌던가요? 누가 그런 걸 시킵니까? 좀 밖에 있는 저분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은 뭐 얘기부터 해볼까요? 오늘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전 10시부터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개최됐는데요. 이 구성원이 총 119명입니다. 전국 각 지방법원에서 이게 법관 대표들이 참석을 했는데 119명 구성원 가운데 115명이 참석을 했고요. 현재 지금 경론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오전에는 회의 진행 방식에 대한 내부 교정을 정한다거나 특별조사단의 문서 공개 여부 등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요. 오후부터 본격적인 논의를 벌였는데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법 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해서 이것을 형사 조치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가장 핵심적인 의제인데 당초 예상으로는 거의 일방적으로 형사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일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았습니다만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현재 경론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경론이 벌어지고 있다는 자체가 국민들은 납득을 못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오늘 안건 중에 좀 말씀하셨던 거 사법남용권, 사법행정권 남용 자체가 없다라는 의견들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남용 자체가 없는데 무슨 수사를 합니까? 예. 그죠? 남용 자체가 없었으면 수사가 그렇죠. 안 되죠. 예.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초에는 이게 특정 안건이 어떻게 처리되냐면요. 이 출석한 판사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으면 결의가 됩니다. 예. 근데 이게 지금 119명 중에 70명이 지방법원 단독이나 배석 판사예요. 그럼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좀 소장파 판사들은 예. 대부분 이거 수사해야 된다는 쪽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70명 이미 과반이 넘죠. 예. 그럼 당연히 수사로 의결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내용이 참 왜 쉽지 않냐면 이게 딱 명확하게 범죄다라고 할 만한 정도의 사실관계가 정리가 되면 그럼 검찰도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하면 되는데 애매한 상황에서 만약에 지금 검찰로 이 공을 넘겨서 검찰이 수사해서 만약에 불기소한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것도 좀 뭔가 상황이 코미디가 되고 기소를 하면 그 공을 다시 법원이 받아서 법원이 또 재판을 해야 되는데 재판을 시작하는 순간 무죄 판결할 수가 없는 분위기가 조성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본인들이 하니까. 네, 그렇죠. 거기 무죄 나오면 또 셀프 해가지고 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3의 방법을 찾는 것 같아요. 예. 그게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국회 국정조사. 그 이후에 결국 탄핵 쪽으로 가는 그런 지금 그림이 좀 나오지 않을까.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까지 공개 안 됐던 그 410건 문건 추가 공개 여부도 다 뒤로 밀어놓고 지금 후속 조치를 가지고 지금 말 그대로 경론 중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좀 저녁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국정조사 이야기는 조금 다시 하기로 하고 지금 지난 7일에 전국 법원장 간담회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서도 우리가 잘못을 좀 한 것 같은데 형사 고발이나 수사 의뢰는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해서 좀 국민적 비난 여론이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번에 또 이렇게 되면은 그 국민 여론하고 상당히 동떨어진 판단을 판사들이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글쎄 지금 이제 법관 대표회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하고요. 예. 다만 이 법관 대표 회의가 워낙에 다양한 출신이라든지 이런 연령대 또 경력을 가진 분들이기 때문에 경론이 나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 전국 법원장 간담회 이후에서 여러 가지 지금 법원 내부에서도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 법원장 간담회에서 근거 없는 재판거래 의혹이라는 표현이 나온 것에 대해서 상당히 반발과 거부감이 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근거가 없느냐. 이미 문서로 근거가 나왔는데 어떻게 이거를 근거가 없다고 얘기를 하느냐라는 지적이 나왔었고요. 이 점 때문에 사실 그전까지는 좀 신중론이었던 부장판사급 이상의 이제 중견 판사들도 입장을 좀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일부에서는 소장 판사와 중견 판사의 의견 대립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사실은 이 소장 판사들이 아니라 서울중앙지법에 있는 부장급 이상의 판사들, 그다음에 서울고법에 있는 부장급 이상의 판사들을 제외한 나머지 일선과 지방에 있는 판사들은 부장 판사들까지도 대체로 보면은 형사 조치를 해야 한다는 쪽으로 좀 기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거기다가 방금 기자님이 말한 것처럼 근거가 없다고 했는데 우병우 전 수석하고 임정원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이
청와대에서 단둘이 만났다. 네. 또 만난 시점도 묘합니다. 네. 그러니까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원세훈 사건에 대해서 13대 빵으로 파기환송하고 네. 그다음에 그리고 양승태 대법원장이 박 전 대통령 만나기 전 요 사이에 만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딱 시점이 2015년 7월 31일이거든요. 예. 임종원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이 청와대 들어가서 우병우 속을 만났다. 사실 우병우 속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이 만날 그 이유가 만날 뭐죠? 이유가 뭐야? 저도 이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네. 근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점이 이 재판 거래 의혹이 있었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했던 거 그 결과가 나오고 보름이 지났으니까 딱 2주 지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아직까지 현재까지 나온 공개된 뭐 안건이나 문건이나 이런 것들 다 기초로 해서 보면 법원이 무언가 정부와 거래를 위해서 A라는 결론이 나와야 될 걸 B로 바꿨다. 이런 것까지는 나오지 않았어요. 예. 근데 이게 혹여라도 그런 부분에 좀 증거가 되거나 열쇠가 된다면 이거는 파장이 굉장히 클 수밖에 그렇죠. 없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양태 전 대법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나서 아마도 상고법원 관련 논의를 했을 가능성이 많은데 그때 어쨌건 박 전 대통령에게 보여줬던 어쨌건 뭐 마치 정부와 좀 판결을 가지고 딜을 하려고 했었던 상고법원 가지고 그런 의혹이 있는 문건들도 같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대법관 제청 관련도 아닐 거고 그러려면 그건 법원행정처장이 민정수석을 만나는 것도 좀 이상하네요. 법원행정처장이었다면 아마 그래도 비서실장을 만나는 게 정상이었겠죠. 그렇죠. 예. 이건 말이 앞뒤 안 맞는 거고 그 사이에 만나기 전에 법원행정처가 의혹 문건을 여러 개 만들었습니다. 그 제목만 보면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BH 설득 방안,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 사례 이런 걸 법원 스스로 문건을 만들고 그리고 저기 법원행정처 간부가 청와대 가서 우병우 수석을 만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 이상한 게 아니야.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런 판결을 내릴 테니까 청와대에 도와달라 이거는 아닐 수 있지만은 판결을 내려놓고 우리가 이렇게 당신들을 위해서 도와줬는데 우리를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딜은 가능할 거 아니냐 말이죠. 지금 그 얘기가 사실이면 이거는 형사처벌 대상이죠. 사실 그뿐만 아니라 그 뒤에도 사실 뭐 이 여기서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그 뒤에도 의심스러운 판결이 종종 있었어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한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좋은 판결, 당신들을 위한 판결을 내렸다. 예. 우리를 앞으로 잘 봐주면 앞으로도 이런 판결 내려주겠다라는 논의가 이 자리에서 벌어지지 않았느냐는 의심을 합리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이 임종원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이 나중에 바로 법원행정처 차장이 됩니다. 이런 뭐 진급되는 과정을 볼 때 분명히 뭔가 좀 주고받은 뭔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또 하나 임종원 전 실장이 대법원 특별조사단 조사 때 우병우와 통화한 적 없다라고 했거든요. 네. 거짓말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통화를 하지 않고 만나기만 했다. 그러니까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건 무언가 숨기는 게 있다라는 거는 좀 명백해 보여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 상황 자체를 놓고 이걸 적절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우리나라에 뭐 어떤 법관도 그럴 수는 없을 텐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게 과연 범죄 사실에 해당할 정도의 명백한 증거를 좀 어느 정도 확보를 했느냐. 근데 뭐 아시겠지만 법원 내부에서 조사를 하는 것 자체는 바깥에서 신뢰하기가 불가능하죠. 어쨌건 뭐 아무리 뭐 정권이 바뀌고 해도 이제 팔이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가 제3의 기관에서 이걸 조사를 하긴 해야 될 텐데 그게 이제 검찰이 되면 검찰도 엄청나게 부담스럽고 법원도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상황이 되니까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이 계속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오늘 만약에 전국 대법관 대표회의에서 수사하는 쪽으로 안건을 결정을 해도 이거를 또 그럼 수사하는 걸로 가자고 하기도 애매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하는 게 제가 아까 뭐 처음에도 뭐 뒤에 얘기하겠다고 했지만 그래서 결국 이제 제3의 기관으로 국회를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 내부적으로. 국정조사 이야기 해봅시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국정조사 이야기가 지금 대안으로 나오고 있는데 네. 이거 아무리 국회가 조사를 잘한다고 해도 검찰만큼 잘할 수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 대안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국정조사를 하다가 특검으로 갈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사실 지금 이제 국정조사 얘기가 나오는 것은 향후에 탄핵으로 가겠다라는 것을 어떤 절차상으로 암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뭐 증거라든지 앞으로 추가되는 증거가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 재판 거래 의혹이 직권 남용 이상으로는 사실 좀 처벌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직권 남용이라는 것이 우리가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유죄가 나오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실형이 나오긴 더더구나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유죄도 안 나오고 실형도 안 나오게 되면은 이 관련된 판사들을 이렇게
어떻게 그 현직에서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판사들은 반드시 징역형 이상의 선고가 되거나 탄핵에 의해서만 그 파면이 되는데 그렇다면은 이 사람들 그대로 둘 수 없다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방법은 탄핵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탄핵을 가기 위한 전초 단계로서 국정조사를 얘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국정조사와 탄핵을 가게 되면 일단 법원과 검찰은 빠지기 때문에 그 정치적 부담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부분이 훨씬 덜하다는 게 아무래도 좀 뭐 김명수 대법원에서는 좀 끌릴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제 국정조사 뭐 아까 말씀했던 것은 그 이후에 탄핵 뭐 아니면 혹여라도 생각할 수 있는 특검 이런 것들을 우리 정치권에서 그닥 본 당에 그렇게 크게 유리하거나 불리할 것 같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할지 사실 그게 사실 가장 의문이죠. 그러니까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 국정조사를 열심히 잘하면 어떤 특정 정당에 또 유리하고 불리하고 한 그런 이슈는 좀 아니거든요. 그리고 특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특검 정치권에서 확실히 이건 우리 당에 유리하다 불리하다라는 그런 모멘텀이 없이 특검으로 가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사실 드루킹 관련해서도 이거는 어쨌건 자유한국당에서는 좀 유리하다고 판단을 하고 뭐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불리하다고 판단하는 과정에서 공방을 주고받다 결국 특검으로 가는 건데 이 법원 관련해서는 뭐 딱히 서로 당에 유불리가 없는데 그렇게 과연 열심히 할 것인가? 그에 대한 의구심도 분명히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국정조사를 한다고 했을 때 법원이 자체 3번 조사한 것 그 이상이 또 뭔가 나올 수 있을까? 그것도 좀 의구심이 들고요. 그 얘기는 거기까지 좀 하고. 오늘 사전투표를 했다. 모두 2번 찍고 교육감은 박선영인을 찍었다. 홍준표 대표의 이야기인데 이 발언이 선거법 위반이다. 이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 예, 그 교육감 같은 경우는 정당이 공천할 수가 없죠. 그리고 예. 정당 추천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정당은 일단 교육감 선거에 개입하는 것 자체가 원천적으로 봉쇄가 돼 있다라는 게 그 현행 뭐 선거법이라든지 선거제도의 특징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교육이라는 것이 정치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나오는 그런 제도적 장치인데요. 바로 그런데 홍준표 대표의 이 발언, 교육감은 박선영을 찍었다라는 것이 보기에 따라서는 이 정당의 추천이라든지 후원이 있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들릴 가능성이 있는 거죠. 바로 그 점 때문에 선거법 위반이 아니냐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 뭐 반대편에 있는 조희연 후보 쪽에서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선관위에 조사 요청을 했는데요. 사실 이건 뭐 사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냥 법조인 한 사람으로서 명백합니다. 사실 이건 지방교육자치관한법률 46조를 보면 좀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당의 교육감 선거에 후보를 추천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정당 대표자나 간부 등이 이제 특정 교육감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그런 경우에는 2년의 징역이나 또는 400만 원의 벌금액이 처해질 수 있는데 홍준표 대표는 어쨌건 지금 자유한국당의 대표고 예. 거기다가 지금 뭐 나는 교육감 박선영이를 찍었다라는 것 자체가 박선영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예. 보이고 그러면 당연히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보수 대표 후보가 박선영 후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물론 홍준표 대표는 뭐 지금 야당 대표 입 닫고 선거 치르라는 거냐고 반박하는데 검사 출신이잖아요. 법을 모르시진 않을 텐데 자꾸 이런 거에서 탄압받는 이미지를 만드시려고 하는 건지 저는 이 부분은 선거법 위반 논란 자체가 제기될 만한 게 아니라 그냥 위반이에요. 이거는 명백하게. 그냥. 네, 그렇죠. 근데 반대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진보 보수 얘기도 했는데 진보 대표 후보로 조희연이 나온 거 누가 봐도 뻔하고 보수 대표로 박선영이 나온 거 누가 뻔한데 그렇다면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은 조희연을 뽑고 자한당 지지하는 사람은 박선영을 뽑고 너무 당연한 공식 내투리가 아니냐. 그 당연한 걸 말했는데 그게 뭘 그렇게 잘못이냐. 당연한 걸 말해도 말하지 말라고 만든 게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더라도 안 그러신 분들도 많아요.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모든 사람들이 딱 그렇게 판단하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 교육과 관련해서는 정치가 개입되면 안 되거든요. 그런 걸 막자고 법을 만들어 놓은 건데 어쨌건 공당의 대표라는 분이 나 2번 찍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너무 나간 거죠, 이거는. 특히 교육감 선거에 있어서 자꾸 이렇게 이념 대립이 강조된다거나 정치적인 그 견해를 가지고 그 교육감 선거를 좌우하려는 것 자체가 이 기본적으로 교육감 선거에 대한 어떤 그 인식이 잘못돼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교육감 선거는 절대 정치가 개입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그래서 정치인 출신이 교육감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문제가 있는 경우도 문제가 있다는 시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교육감 선거 정치가 관여하면 안 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다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그냥 후보를 공천을 하든가 추천하든가 하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차라리 그게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처럼 깜깜이 선거보다는 낫지 않느냐. 그러니까요. 깜깜이보다는 그게 훨씬 낫다는 생각이 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이념적 성향을 가진 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완벽하게 중립인 사람이 뭐 나올 수가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런 경우에는 당에서 아예 책임지고 추천을 하는 것으로 그걸 바꾸는 것도 현실성 있게 만드는 거라는 그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좀 드네요. 예. 그리고 홍준표 대표는 논란의 일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가 누구를 지지하는 선거운동을 한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투표했다고 말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고 재갈 물리기다 이렇게 했는데 100% 말대로 이건 조금 말장난 하시는 것 같은 그게 느낌이. 지지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누구 찍었다가 지지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사실 뭐 그전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저기 그 사전 투표한 다음에 누구를 찍었다고 말하는 것 자체를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제가 볼 때도 위법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속보가 하나 나오고 있는데요.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이 이미 비핵화 의지가 있으며 미국은 CVID가 수용 가능한 유일한 결과다 이렇게 얘기했고 북한의 경제적인 기회를 가져다 줄 것이다. 이런 말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 오창석 씨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백성훈 변호사, 아시아경제 장영진 기자였습니다. 저는 7시 정각 뉴스 브리핑으로 돌아오겠습니다.